저는 올해 69세가 된 박영수라고 합니다.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합니다. 하노이의 오래된 아파트 2층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32인치 텔레비전이 제 유일한 벗이죠. 매일 밤 7시면 어김없이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습니다. 요즘엔 재방송으로 나오는 옛날 드라마들을 주로 봐요. 별이 뜨는 밤에, 가을 동화, 겨울 연가.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혼자 웃기도 합니다. 아침이면 시장에 나가 하루 먹을 것들을 사옵니다. 베트남동 5만 동이면 한국 돈으로 2,500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 쌀국수 한 그릇과 베트남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요. 한국에서 생각하면 정말 저렴하죠. 그래도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가 있어서 가끔 한인마트에 가서 김치며 라면을 사오기도 해요. 물론 가격은 한국의 서너 배는 하지만요. 오후에는 호안기엠 호수 주변을 산책합니다. 호수 둘레를 천천히 걸으면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베트남 사람들도 많고 서양 관광객들도 많고 가끔 한국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럴 때면 괜히 반가워서 눈인사라도 하고 싶지만 아직은 낯을 가려서 그냥 지나치죠.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은 뒤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가끔 화질이 안 좋거나 끊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듣고 한국 배우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이런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무엇보다 한국에 두고 온 것들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조금 복잡해요. 사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랬어요. 저는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도 적지 않게 받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틀어졌죠. 치료비로 퇴직금의 대부분을 썼고 아내가 떠난 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컸어요.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80만 원으로는 서울에서 혼자 살기가 빠듯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작은 딸은 시집가서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들어하는데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베트남에 사는 한국인들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물가가 싸서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글이었죠. 처음엔 그냥 흥미로워서 보기 시작했는데 점점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 살면서 쪼들리며 사는 것보다 베트남에서 여유롭게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 이메일도 주고받으며 준비했습니다. 66세 되던 해봄 한국에 집을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떠났어요. 자식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죠. 하노이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노이바이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진 후덥지근한 열기, 길거리에 가득한 오토바이들, 한국과는 전혀 다른 냄새와 소음들. 정말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싶었어요. 첫 달은 호텔에서 지내면서 집을 구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알아보고 그나마 안전하다는 곳에 작은 원룸을 월 45만 원에 얻었어요. 한국 돈으로 치면 그렇게 싸지는 않았지만 베트남 현지 기준으로는 꽤 괜찮은 곳이었죠. 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일단 언어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베트남어는 성조가 있어서 발음이 정말 어려워요. 숫자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시장에서 물건 값을 물어봐도 알아듣지 못해서 몇 번이나 바가지를 쓰기도 했어요. 음식도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쌀국수는 먹을 만했지만 다른 베트남 음식들은 향신료 냄새가 강해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인마트에서 한국 음식 재료를 사서 해먹으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라면 한 봉지가 한국 돈으로 1,000원이 넘고 김치 한 포기가 10,000원이 넘었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베트남 음식 중에서도 제 입에 맞는 것들을 찾아냈고 간단한 베트남어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물가가 정말 저렴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매월 연금 80만 원으로 빠듯하게 살았는데 여기서는 그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집세 45만 원에 생활비 30만 원이면 넉넉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가끔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한인 식당에 가거나 한인 마트에서 비싼 한국 음식 재료를 사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무엇보다 날씨가 좋아요. 하노이는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아서 관절염이 있는 저에게는 정말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만 되면 무릎이 아파서 밖에 나가기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1년 내내 산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외로움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특히 밤에 혼자 있으면 한국이 그리워져요. 자식들 목소리도 듣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익숙한 한국의 거리를 걸어보고 싶고 그런 외로움을 달래주는 게 바로 한국 드라마예요.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처음엔 최신 드라마들을 봤는데 요즘 젊은 배우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봤던 옛날 드라마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별이 뜨는 밤에를 보면서 안재욱과 최지우가 나오는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고 가을 동화를 보면서 원빈과 송혜교의 애절한 사랑에 가슴이 아팠어요. 겨울 연가는 몇 번을 다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배용준과 최지우가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제 젊은 시절이 떠올라서 괜히 울컥하기도 하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듣고 있으면 정말 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베트남어와 영어가 뒤섞인 하노이 거리의 소음에 지쳐 있다가 집에 와서 한국 드라마를 틀고 한국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요즘은 주말 드라마들도 다시 보고 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애정, 이런 가족 드라마들을 보면서 제 가족들 생각도 하고 혼자 사는 제 모습과 비교해 보기도 해요. 가끔은 예능 프로그램도 봅니다. 1박 2일이나 무한도전 같은 걸 보면서 혼자 깔깔 웃어요. 하노이의 조용한 밤에 혼자 웃고 있으면 이웃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요. 한국 뉴스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정치 뉴스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날씨나 사회 소식들은 꼼꼼히 챙겨봐요. 특히 고향인 대구 소식이 나오면 더 자세히 봅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명절 때나 가족들 생일 때면 더 그래요. 추석이나 설날에 혼자 베트남에서 지내고 있으면 정말 외롭고 쓸쓸해져요.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가족들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죠. 작년 추석 때는 정말 한국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국에 들어갈까 생각 중이라고 했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걱정하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힘드시냐고 돈이 필요하면 보내줄 테니까 한국에 올 생각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경제적으로는 베트남이 훨씬 여유로워요. 한국에서는 연금 80만 원으로 쪼들리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그 돈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정서적인 외로움이에요. 그런 외로움이 클 때마다 드라마를 봅니다. 특히 가족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로맨스 드라마를 보면서 제 젊은 시절을 추억하기도 해요. 드라마 속 한국의 풍경들을 보면 서울의 거리나 지하철, 한강이나 남산타워 같은 곳들이 그리워져요. 요즘은 사극도 가끔 봅니다. 대장금이나 주몽 같은 걸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새삼 자부심을 느끼기도 해요. 베트남에서 한국인으로 살면서 한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서 하노이에 있는 한인 식당에 가기도 해요. 김치찌개나 불고기, 비빔밥 같은 걸 먹으면서 한국어로 주문하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가격은 한국보다 비싸지만 가끔씩은 그런 사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인 식당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반가워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가끔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이 그립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베트남이 낫다는 얘기들을 하죠. 요즘은 하노이에도 한국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올 때도 있고 한국 화장품이나 패션 브랜드들도 많이 보여요. 괜히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를 접할 때마다 더 외로워지기도 해요. 한국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거든요. 지난달에는 하노이 한국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이었는데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면서 한국 문화를 설명해 주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는 한국문화원에서 상영하는 한국 영화도 봤어요. 베트남어 자막이 있어서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한국 영화를 보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웃고 우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어요. 그런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건 저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가족은 멀리 있지만 이곳에서도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끈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 한국 음식이나 문화 행사들이 그런 끈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즘 제일 즐거운 시간은 역시 밤에 드라마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저녁 7시가 되면 텔레비전을 켜고 어제보다 만 드라마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볼 거예요.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 인생을 돌아보기도 해요. 가끔은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인생도 하나의 드라마가 아닐까 하고요. 6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은 베트남이라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선택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국을 떠나서 혼자 이국 땅에서 사는 게 과연 행복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나름대로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여유가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매달 연금으로 근근히 살았는데 여기서는 그 돈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가끔 자식들한테 용돈도 보내줄 수 있을 정도로요. 건강 면에서도 좋아졌어요. 따뜻한 날씨 덕분에 관절염이 많이 나아졌고 매일 산책을 하면서 체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겨울만 되면 집에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1년 내내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돈 걱정을 했거든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하나 아니면 알바라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편하게 보낼 수 있어요. 물론 외로움은 있어요. 가족들이 그립고 한국이 그리워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도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견딜 만한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할까요? 한국 드라마가 그런 외로움을 많이 달래주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도 듣고 한국 배우들도 보고 한국의 정서도 느낄 수 있거든요. 마치 매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베트남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어가는 재미가 있어요. 시장에서 베트남어로 인사를 하면 상인들이 신기해하면서 웃어줘요. 하노이에는 정말 볼거리가 많아요. 호안기엠 호수 말고도 문묘나 목고사원 같은 역사적인 곳들이 많고 올드 쿼터에서는 베트남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곳들을 천천히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가끔은 하롱베이 같은 관광지에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웠는데 베트남에 살면서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역시 제일 좋은 시간은 집에서 드라마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7시가 되면 텔레비전을 켜고 어제보다 만 이야기의 속편을 볼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할 거고요. 69세의 나이에 시작한 베트남 생활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와 함께하는 하노이에서의 소소한 행복, 이것이 지금 제 인생의 작은 기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 김태호라고 합니다. 처음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라 많이 떨리네요. 15년이라는 시간, 그것도 미국 교도소에서 보낸 15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고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숨겨왔던 제 이야기를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5년에 25살의 나이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유학을 갔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려고 했었죠. 당시에는 미국 IT 붐이 한창이었고 젊은 나이에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집까지 담보로 잡고 유학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영어는 생각보다 늘지 않았고 학업은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처음에는 한인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시급이 너무 낮았어요. 하루 8시간씩 일해도 한 달에 $800 정도밖에 벌 수 없었는데 방세만 $600였으니까요.
그러다가 한인 동료를 통해서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너무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바로 마약 운반이었습니다. 한 번에 $2,000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냥 차로 라스베이거스까지 다녀오기만 하면 된다고, 위험하지 않다고 했었죠. 처음에는 정말 간단해 보였어요. 지정된 장소에서 가방을 받아서 라스베이거스의 호텔까지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세 번째 운반을 하던 중에 적발되었습니다. 2009년 3월 15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제 차를 세웠어요. 일상적인 교통 단속인 줄 알았는데 경찰견이 제 차 주변을 맴돌더니 짖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트렁크에서 코카인 2kg이 발견되었어요. 제가 운반하는 게 마약인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인 줄은 몰랐어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연방법원에서 마약 밀매죄로 기소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사가 배정되었어요. 그 변호사는 저에게 유죄 인정을 하고 감형을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첫 범이고 운반책에 불과하니까 7년에서 10년 정도 받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제게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때가 2009년 8월이었어요. 법정에서 판결을 들었을 때 정말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만 들리셨고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아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그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첫 번째로 배정받은 곳은 네바다주의 연방교도소였습니다. 처음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교도소 안에서는 인종별로 그룹이 나뉘어 있었어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아시안 중에서도 한국인은 저 혼자였어요. 첫날 밤 감방에 들어가는데 룸메이트가 멕시코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는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는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교도관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제가 하는 말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번은 복통이 심해서 의무실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교도관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루 종일 아픈 배를 움켜쥐고 있어야 했어요. 다음 날에야 겨우 의무실에 갈 수 있었죠. 교도소 안에서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어요. 점호를 받고 아침 식사를 한 후에는 각자 배정받은 일을 해야 했어요. 저는 처음에 세탁실에서 일했어요. 하루 8시간씩 제수복을 세탁하고 건조하는 일이었죠. 시급은 25센트였어요. 한 달에 $40 정도 벌 수 있었는데 그 돈으로 캔틴에서 라면이나 비누 같은 생필품을 사야 했어요. 교도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라면이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라면이 교도소 안의 화폐 역할을 했어요. 라면 1개로 비누 1개를 살 수 있었고 라면 10개면 잡지 1권을 살 수 있었어요. 식사는 정말 끔찍했어요. 아침에는 딱딱한 시리얼과 우유, 점심에는 정체불명의 고기와 콩, 저녁에는 파스타나 감자 정도였어요. 김치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제일 무서웠던 건 다른 죄수들과의 갈등이었어요. 교도소 안에는 암묵적인 규칙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앉으면 안 되는지, 누구와 말하면 안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걸 모르고 실수라도 하면 바로 표적이 되었어요. 한 번은 샤워실에서 흑인 죄수와 시비가 붙었어요. 제가 샤워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사실 저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쏘리 하면서 얼른 나왔는데 그 모습이 다른 죄수들에게는 겁쟁이로 보였나 봐요. 그 이후로 몇 달 동안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음식을 뺏어가거나 일부러 저를 밀치고 지나가거나 제 침대에 쓰레기를 버리기도 했어요. 그때 정말 자살하고 싶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데이빗 리라는 중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저보다 10살 정도 많았어요. 그는 사기죄로 20년을 선고받고 이미 8년째 복역 중이었어요. 데이빗이 저에게 교도소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여기서는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불필요하게 강해 보일 필요도 없다고 했죠.
그는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매일 저녁 1시간씩 감방에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특히 교도소에서 쓰이는 은어들을 알려줬죠. 셀리는 감방을 뜻하고 피시는 새로운 재수를 뜻하고 하우스는 자기가 속한 그룹을 뜻한다고 했어요. 데이빗은 또 제게 운동을 하라고 권했어요.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고 말하면서요. 처음에는 팔굽혀펴기 10개도 하기 힘들었는데 매일 조금씩 늘려나갔어요. 3년 후에는 팔굽혀펴기 200개, 윗몸 일으키기 300개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운동을 하면서 몸이 단단해지니까 다른 죄수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가족과의 연락이었어요. 전화를 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한 번에 15분밖에 통화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분당 $5씩 나가는 비싼 요금 때문에 자주 전화할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과 통화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아들아 잘 먹고 있니? 하고 물어보셨는데 잘 먹고 있어요라고 대답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면회는 한 달에 한 번만 가능했는데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시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15년 동안 단 2번만 면회를 받았어요. 한 번은 수감 3년 차에 부모님이 오셨고 또 한 번은 10년 차에 동생이 왔어요. 부모님이 오셨을 때를 잊을 수 없어요. 면회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았는데 아버지의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게 손을 내밀려고 하다가 유리창에 부딪혔어요. 그때 어머니가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잘못한 건 저인데. 그 면회 이후로 한동안 정말 폐인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운동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그때 데이빗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어요. 내 부모님이 원하는 게 이런 모습일까? 라고 물어보면서요. 내가 포기하면 너희 부모님도 포기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운동도 다시 시작했어요. 5년 차부터는 교도소 내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정말 많은 책을 읽었어요. 하루에 한 권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림이 많은 어린이 책부터 시작했어요. 영어 실력이 늘면서 점점 어려운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어요. 7해버츠 오브 하이그램 HLY 이펙티브 피펄, 싱크 언드 그로 리치, 더 파워 오브 파저티브 싱킹그램 같은 책들이요.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죠. 8년 차에는 컴퓨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2시간씩이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원래 컴퓨터 전공이었기 때문에 금방 익혔죠. 10년 차부터는 다른 죄수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영어도 많이 늘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12년 차에는 교도소 내에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봤어요. 미국에서는 GED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장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대학 과정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통신대학이었지만 경영학을 전공할 수 있었어요. 감옥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시간도 빨리 지나갔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교도소 생활 후반부에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분노 조절 프로그램, 취업 준비 프로그램 등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건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었어요. 비록 제가 마약을 직접 사용한 건 아니었지만 왜 그런 위험한 일에 손을 댔는지 심리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결국 저는 돈에 대한 욕심과 성공에 대한 조급함 때문이었어요. 미국에서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판단력을 흐렸던 거죠. 출소를 1년 앞둔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출소 준비를 했어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15년의 공백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전과 잘하는 신분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2024년 3월 15일 드디어 출소하는 날이 왔어요. 15년 만에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었어요.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발달했을 줄 몰랐고 모든 사람들이 손에 작은 컴퓨터를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출소 당일 한인교회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저 사람이 15년 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이래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첫 번째 난관은 신분증 발급이었어요. 15년 전에 받았던 운전면허증은 당연히 만료되었고 새로 받으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했어요. 사회보장번호는 그대로 유효했지만 신용점수는 바닥이었어요. 15년 동안 신용거래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은행 계좌를 열려고 해도 어려웠어요. 신용점수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꺼려했거든요. 결국 체크카드만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취업이었어요. 이력서에 15년의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솔직하게 쓰자니 채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거짓말을 하자니 나중에 들킬 위험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인 마트에 취업을 시도했어요. 사장님께 솔직하게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우리도 장사가 어려운데 그런 위험한 사람은 쓸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패스트푸드점도 지원해 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서류 전형에서부터 떨어졌어요. 한 달 동안 50군데가 넘는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정과자 재활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알게 되었어요. 세컨드 찬스라는 단체였는데 정과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모두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출소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비록 제 전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일단 일자리를 구하는 게 급했어요. 3개월 과정을 마친 후에 건설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전과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분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며 기회를 주셨어요. 시작 급여는 시간당 15달러였어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 2,400달러 정도 벌 수 있었어요. 15년 만에 받는 첫 월급이었어요. 첫 급여를 받던 날 정말 울컥했어요.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번 정당한 돈이라는 게 너무 뜻깊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방세만 월 800달러였고 식비, 교통비, 핸드폰 요금 등을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게다가 몸이 일에 적응하지 못해서 매일 온몸이 아팠어요. 15년 동안 교도소에서 운동을 했지만 실제 육체 노동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일주일 만에 손바닥이 까지고 어깨와 허리가 아파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일마저 놓치면 다시 갈 곳이 없었거든요. 동료들은 대부분 히스패닉계였는데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어요. 아시안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차 인정받게 되었어요. 교도소에서 배운 스페인어도 도움이 되었고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었어요. 6개월 후에는 시간당 18달러로 인상되었고 현장 관리 업무도 맡게 되었어요. 그 즈음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15년 만에 드리는 전화였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제 목소리를 듣고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더니 아들아 살아있구나라고 하시면서 우셨어요. 어머니 저 출소했어요. 지금 일도 하고 있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아들아. 이제 새 출발이구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와도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무사하니까 이제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통화 후에 정말 힘이 났어요. 부모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그 건설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현재는 현장 감독 보조 역할을 하고 있고 시간당 22달러를 받고 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제 집도 구했어요. 신용 점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요즘은 주말마다 지역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를 잘 모르는 어르신들께 기초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일이에요. 교도소에서 배운 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세컨드 찬스 단체에서 강연을 하고 있어요. 새로 출소한 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는 일이에요. 처음 강연을 했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제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보면서 이 일이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마약 관련 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40대 남성분이었는데 출소 후 6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그분께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함께 이력서도 다시 써드렸어요. 2주 후에 연락이 왔는데 창고 관리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기술 교육이에요. 교도소에서 컴퓨터를 배웠던 경험을 살려서 전과자들을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온라인으로 컴퓨터 관련 강의도 듣고 있어요. 웹 개발, 데이터베이스 관리 같은 분야를 공부하고 있어요. 목표는 2년 후에 IT 관련 일자리로 이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과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물론 아직도 어려움은 많아요. 가끔 사람들이 제 과거를 알게 되면 태도가 달라져요. 15년이나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시선으로 보는 거죠. 얼마 전에는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다른 입주민이 제 전과를 알고 집주인에게 항의를 했던 거예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죠. 또 한 번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어요. 신용 점수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전과자라는 이유로 위험 인물로 분류되는 거예요. 연애도 쉽지 않아요. 한 번 괜찮은 분을 만났는데 제 과거를 말씀드리고 나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이해는 하지만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후회와 자책이 밀려와요. 그때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죠. 25살의 저에게 돌아가서 말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대신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제게서 많은 걸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많은 걸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인내심을 배웠어요. 교도소에서 15년을 견뎌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겸손함도 배웠어요. 세상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어요. 공감 능력도 늘었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자유란 단순히 감옥에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에요.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그동안 죄송했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는 다짐을 적었어요. 아버지께서 답장을 보내주셨는데 아들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것만으로도 이미 자랑스럽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또 울었어요. 내년에는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뵐 계획이에요. 20년 만에 귀국이 될 거예요. 전과자 신분이라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시도해 볼 거예요. 부모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그동안 걱정 끼쳐드린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만약 25살에 제가 지금의 저를 만난다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마 형 정말 힘들었겠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라고 덧붙일 것 같고요. 지금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반드시 빛이 있어요. 저도 교도소에서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버텨냈고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야.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자. 간혹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15년이라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낸 것,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훈이기도 했어요. 지금 저는 52살이에요. 아직 인생이 반 정도 남았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더 가치 있게 살아가고 싶어요. 특히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언젠가는 제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직업훈련, 상담, 취업 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노력할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히 살면서 조금씩 꿈에 다가가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저의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저를 비난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시선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지른 잘못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건,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건, 그것만은 믿어주셨으면 해요.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어요. 15년 전 교도소에서 일어나던 시간과 똑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5시는 희망으로 가득해요. 오늘 하루도 성실히 일하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에 산지 20년째인 48세 김선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어디서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예요. 작년 가을에 한국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를 모셔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이 전쟁 같습니다. 문화 충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눈치 보고 조심하고 때로는 서로 상처받는 연속이에요. 처음 어머니를 모셔오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74세이신데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 혼자 지내셨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자기 집에서 잘 지내겠다고 하셨는데 작년 여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는데 무릎 관절염까지 생기면서 거동이 불편해지셨거든요. 한국에 있는 형님네가 어머니를 돌봐드리긴 했지만 형수님도 직장을 다니시고 조카들도 대학생이라 바쁘고.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새벽에 넘어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없으셨지만 그때 형님이 전화하셔서 어머니 혼자 두기가 너무 위험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2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어머니께 효도다운 효도를 못했다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가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남편이랑 상의하니까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이참에 모셔와서 우리가 모시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에요. 20년 전에 결혼할 때부터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섬겼거든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어머니 영주권 신청을 시작했어요.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건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지만 IS 130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MVC 단계 거쳐서 결국 작년 10월에 한국 대사관에서 면접까지 마쳤어요. 11월 말에 어머니가 미국에 오셨죠. 처음 공항에서 어머니를 뵈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20년 만에 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게 된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어머니도 손주들 보신다고 많이 기뻐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첫 번째 충격은 음식이었어요. 어머니는 한국에서 드시던 방식대로 사시려고 하시는데 저희 집은 이미 20년 동안 미국식으로 적응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선미야, 김치는 어디 있니? 된장찌개는 언제 끓여줄 거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집은 아침에 시리얼이나 토스트 간단한 걸로 때우는 편이에요. 아이들도 학교 가기 전에 바쁘고 남편도 출근 준비로 바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침부터 제대로 된 한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인데 아침부터 그런 서양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하니?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도 한국 음식이 그립긴 하거든요.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주말에는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해드렸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것들. 그런데 평일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더 힘든 건 장보기였어요. 어머니가 한국 마트에 가자고 하시는데 저희 집에서 한국 마트까지는 차로 40분은 걸려요.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집 앞 마트에서 사면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미국 마트에서 파는 채소들을 보시고는 이게 무슨 배추냐, 이게 무슨 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김치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김치를 담그시려고 하시는데 아파트에서 김치 냄새가 나면 이웃들이 싫어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실제로 옆집 사람이 복도에서 냄새 난다고 한번 말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판 김치를 사드렸는데 이런 게 무슨 김치냐, 맛도 없고 짜기만 하다고 하시면서 결국 베란다에서 몰래 김치를 담그셨어요. 다행히 겨울이라 추워서 냄새가 많이 안 났지만 여름이 되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어머니가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셔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는 약을 살 수 없잖아요. 한국에서 가져오신 약이 떨어져서 급하게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의사가 영어로만 설명하니까 어머니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통역을 해드렸지만 의학 용어들은 저도 정확히 모르는 게 많아서 어머니가 답답해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의사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대충대충이냐고 하시면서 더 큰 문제는 의료비였어요. 어머니가 메디케어 자격이 안 되시니까 개인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보험료가 한 달에 $600가 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가 한국에서 하시던 대로 침이나 부항 같은 걸 받고 싶어 하시는데 보험이 안 돼서 다 개인 부담이에요. 한 번 가면 $100씩 나가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세 번째는 아이들과의 관계였어요.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는 손주들과 잘 지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한국 갈 때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언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일상 대화 정도지 깊은 얘기는 힘들거든요. 어머니는 손주들한테 한국의 예의 범절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데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두 손으로 인사해야 한다. 어른 앞에서는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아이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모르는 규칙들이 생기니까 불편해 하더라고요. 특히 16살인 큰아들은 Mom why does gram RANDMA keep TLLIN gram 미워투도? 이런 식으로 저한테 불평하고 어머니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손주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듣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요즘 아이들은 예의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 교육관이었어요. 어머니는 아이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너희는 한국 아이들보다 경쟁이 없어서 좋겠다. 한국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사회활동이었어요. 어머니를 한인교회에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과도 잘 안 맞으시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은 한국 사람 같지가 않다고 하시면서 말투도 이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오래 산 한국 분들은 한국식 사고방식과 미국식 사고방식이 섞여 있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어색하셨을 거예요. 한인 시니어 센터에도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대화하시다가 이 사람들은 미국에 너무 오래 살아서 한국을 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좋으라고 모셔온 건데 오히려 스트레스만 드리는 것 같아서. 다섯 번째는 날씨와 환경이었어요. 뉴저지 겨울이 한국보다 춥잖아요. 어머니가 관절염이 있으셔서 추운 날씨에 더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나가시려고 해도 차 없이는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데려다 드려야 하니까. 제가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장 보고 집안일 하고 그 사이사이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고 한인 마트 가고. 솔직히 말하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어머니와 제가 서로 눈치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귀찮아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는 어머니가 불편해 하신다는 걸 아니까 계속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텔레비전 보실 때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아이들은 영어 채널을 보고 싶어 하고 거실이 하나뿐이니까 서로 양보해야 하는데 그런 작은 일들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음성 통화도 문제예요.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친구분들과 통화하실 때 시차 때문에 밤늦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벽이 얇아서 소리가 다 들려요. 아이들이 공부하거나 잠자는 시간인데 어머니한테 조용히 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리고 어머니가 가끔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어머니 좋으라고 모셔온 건데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싶어요.
제가 편하려고 어머니를 제 생활 방식에 맞추려고 한 건 아닐까. 20년 동안 미국 생활에 익숙해져서 어머니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74세의 나이에 완전히 다른 환경에 적응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음식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한국에 다시 보내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힘들고. 남편이랑 상의해서 어머니 방을 따로 마련해 드리기로 했어요. 지금은 거실 소파를 침대로 쓰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도 없고 어머니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지하실을 개조해서 어머니만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작은 냉장고도 놓고 한국 음식 해 드실 수 있게 간이 주방도 만들고 한국 텔레비전도 설치해 드리고. 비용이 $20,000 정도 들 것 같은데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는 간병인을 찾아보려고 해요. 일주일에 2에서 3번 정도 어머니와 한국말로 대화해드리고 병원 갈 때 통역도 해드리고. 제가 어머니와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서로 스트레스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어머니도 딸한테만 의존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한인교회에서 어머니 또래 분들을 더 소개해 주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최근에 오신 분들 중에 어머니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과 친해지시면 한국 얘기도 하시고 덜 외로우실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할머니에 대해 다시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거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모든 게 어색하고 힘드시다고.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Mom, I understand grandma and ma loves us, but it's hard for me to. 맞는 말이에요. 아이들도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뀌니까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어머니도 함께 앉아서 각자 힘든 점들을 얘기해 보자고. 물론 제가 통역을 해가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나도 너희들 불편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런데 74년 동안 살아온 방식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다고. 특히 음식은 정말 힘들다. 매일 샌드위치나 피자만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아이들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할머니를 사랑하지만 갑자기 규칙들이 많아져서 어색하다고. 그리고 할머니와 대화하고 싶은데 한국어가 부족해서 답답하다고. 남편이 좋은 제안을 했어요. 가족 모두가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자고. 아이들은 한국어 실력을 늘리고 남편도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그러면 어머니와 대화하기도 쉬워지고 어머니도 덜 외로우실 거라고. 그리고 주말마다 한국 음식 만들기를 온 가족이 함께 하자고도 했어요. 어머니가 요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이들이 도와드리면서. 그러면 어머니도 보람을 느끼시고 아이들도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실제로 지난 주말에 김치 담그기를 같이 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아이들이 신기해하더라고요. 특히 딸아이가 할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신다고 하면서 한국어로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문제는 서로 다른 문화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어머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려고 애쓰고 계시고 저희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어머니도 미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계시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더 이해하게 됐고. 물론 아직도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의료비 문제라든지 언어 장벽 문제라든지. 하지만 가족이 함께 노력하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20년 동안 멀리서만 봤던 어머니와 이제 매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비록 힘들긴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할머니와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가족이 함께 극복해 나갈 거예요. 어머니도 저희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드리는 말인데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아요.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부모님 성격도 다르고.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적응해 나가는 것.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결국은 가족이니까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머니가 거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세요. 가끔 웃음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모든 어려움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거든요. 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이고 지금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직도 주변 사람들은 제가 호주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거든요. 소셜연금 받으면서 골드코스트 바닷가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작년 말에 몰래 돌아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거든요. 그렇게 큰 소리치며 떠났는데 1년도 안 되어서 꼬리 빼고 도망치듯 돌아온 게 말이 되나요? 처음 호주행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장밋빛이었어요. 제가 30년 넘게 다닌 중견 제조업체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여기에 부산 연제구에 있던 34평 아파트를 팔아서 나온 돈이 8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정도면 호주에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아내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호주 이민을 이야기했었거든요.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린 59세인데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노인분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여보, 우리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한국은 노인들한테 너무 각박해.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연금도 턱없이 부족하고 자식들한테 짐 되기만 하는 게 뻔해.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치매로 몇 년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간병비만 월 20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회사에서 부장이라고 해도 그런 돈을 계속 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내 말에 점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호주 은퇴 이민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골드코스트에서 월 300만 원으로 여유롭게 사는 법. 호주 의료 시스템 한국과는 차원이 달라. 소셜연금까지 받으면 노후 걱정 끝. 이런 제목들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파란 바다, 깨끗한 공기, 여유로운 생활. 특히 의료 시스템 이야기가 제일 매력적이었어요. 메디케어라고 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병원비를 거의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처럼 이것저것 따져가며 보험 적용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지피라고 하는 가정의한테 가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요. 아내도 완전히 들떠 있었어요. 여보, 우리 나이에 새로운 도전해보자. 어차피 여기서도 외롭게 늙어갈 것, 그럼 받아보면서 늙어가자. 그렇게 해서 202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투자 이민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호주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였는데 저희 나이에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민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모든 걸 진행했는데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서류 준비하는 것만 해도 몇 개월이 걸렸어요. 건강검진, 경력증명, 재정증명, 범죄 경력 조회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투자금이었죠. 150만 호주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 정도였는데 아파트 판 돈에 퇴직금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예금까지 다 털어서 겨우 마련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한국에서 쪼그라들며 살아야 해. 그런 각오로 모든 걸 걸었죠. 드디어 2023년 3월에 출국했어요. 인천공항에서 골드코스트행 비행기를 탈 때의 그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야. 골드코스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영화 같더라고요. 3월이니까 호주는 가을이었는데 한국의 늦봄 같은 날씨였어요. 하늘은 파랗고 공기는 맑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첫 한 달은 호텔에서 지내면서 집을 알아봤어요. 이민 컨설팅 업체에서 소개해준 부동산 에이전트와 함께 여러 집을 봤는데 정말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결국 서퍼스 파라다이스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아파트를 렌트하기로 했어요. 2베드룸짜리였는데 발코니에서 바다가 보이고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주당 렌트비가 650호주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월 350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강남 아파트 월세보다 싸네라고 생각했어요. 첫 몇 개월은 정말 신혼여행 온 기분이었어요. 매일 바닷가 산책하고 쇼핑몰도 구경하고 골드코스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했거든요. 정말 잘했다.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아내도 완전히 들떠 있었어요.
매일 사진 찍어서 한국 친구들한테 보내고 호주 와서 완전 힐링하고 있어라면서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서서히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물가였어요. 장 보러 우로스나 콜스 같은 대형 마트에 가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사과 한 개가 2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원이에요. 한국에서는 500원 정도 하는 걸 말이에요. 고기도 엄청 비쌌어요. 소고기 500g에 20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13,000원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한국처럼 먹기 좋게 썰어 놓은 게 아니라 덩어리째 파는 거라서 직접 썰어야 하고요. 그래서 한인마트를 찾아갔는데 거기는 더 비쌌어요. 한국 라면 한 봉지가 3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2,000원이에요. 김치는 작은 통 하나에 15호주 달러, 거의 1만 원이었어요. 아, 이렇게 살면 돈이 엄청 빨리 떨어지겠구나. 그때부터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 시작했어요. 렌트비 월 350만 원, 생활비 월 400만 원 정도, 여기에 각종 공과금이나 기타 비용까지 하면 월 800만 원은 좋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수입은 없잖아요. 투자 이민으로 온 거라서 일도 할 수 없고 그냥 가지고 온 돈 까먹으며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이러면 5년도 못 버틴다. 그 계산이 나오니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언어였어요. 저는 회사에서 해외 업무도 좀 하고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할 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상생활 영어는 완전히 달랐어요. 은행에 가서 계좌 개설하는 것부터 막히더라고요.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절반도 못 알아듣겠어요. 특히 호주 영어는 억양이 독특해서 더 어려웠고요. 병원 가는 것도 스트레스였어요. GP한테 가서 증상 설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거든요. 배가 아프다라고 말하려고 해도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내는 저보다 더 심했어요. 아예 영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제가 다 통역해줘야 했어요. 마트에서 직원한테 뭔가 물어보는 것도 택시 타고 가는 것도 모든 게 제 몫이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영어를 좀 배워야겠어. 아내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안쓰럽더라고요. 세 번째 문제는 외로움이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 신기해서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회사 동료들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하고 지냈는데 여기서는 정말 아무도 모르겠어요. 한인 커뮤니티도 찾아가 봤어요. 골드코스트 한인회 같은 데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었고 저희 같은 은퇴 부부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묘한 계급이 있더라고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성공한 사업가들은 한 그룹이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또 다른 그룹이고 우리는 여기서도 외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문제는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어요. GP 한 번 가는데도 예약을 며칠씩 기다려야 하고 막상 가서도 10분 정도 간단히 보고 끝이에요. 한국처럼 자세히 검사해 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속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GP한테 갔는데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일 거다.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만 하더라고요. 검사라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일단 2주 기다려보고 안 좋아지면 다시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이었으면 당장 내시경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그랬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 급한 게 아니면 다 기다려보라고 해요. 그리고 치과는 더 심했어요. 아내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간단한 치료인데도 500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32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메디케어 적용도 안 되고요. 이게 뭐야? 유튜브에서는 의료비 걱정 없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인터넷으로 정보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건 기본적인 것들 뿐이고 치과, 안과, 물리치료 이런 건 다 별도 비용이에요. 그리고 GP도 병원마다 다른데 좋은 의사들은 메디케어 외에 추가 비용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완전히 속았구나. 다섯 번째 문제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빠르고 편리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느리고 복잡해요. 은행 업무 하나 보려고 해도 한참 기다려야 하고 인터넷 설치하는 것도 2주씩 걸리고 배달 음식 시켜도 1시간씩 걸려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트램이 있긴 한데 노선이 한정적이고 조금만 벗어나면 택시를 타야 하는데 택시비가 엄청 비싸요.
10분 거리를 가는데도 30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2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차를 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중고차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10년 된 일반 세단이 3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보험료, 등록비, 주차비까지 하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여섯 번째로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의 우울증이었어요. 아내가 점점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아파트에 혼자 있으면서 한국 드라마만 보고 밖에 나가자고 해도 피곤하다, 귀찮다라고만 하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뭔가 문제 있어? 아니야. 그냥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 하지만 보기에도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친구들도 있었고 요양보호사 일도 하면서 보람도 느꼈는데 여기서는 정말 할 일이 없거든요. 영어도 못하니까 사람들과 대화도 못하고 그냥 저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저도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일곱 번째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어요. 돈은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없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언어는 늘지 않고 친구는 사귀기 어렵고 의료 시스템은 불안하고 이렇게 살다가 진짜 돈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나이 70 넘어서 다시 한국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해 봤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빠 어때? 호주 생활 재밌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응, 좋아. 바다도 보고 공기도 좋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앞에서 실패했다,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솔직히 처음에는 갑자기 호주 간다고 해서 걱정했어. 하지만 아빠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나중에 나이 드시면 한국으로 다시 오셔도 되고. 아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은 저를 걱정해 주는데 정작 저는 여기서 매일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계기는 아내가 쓰러진 사건이었어요. 작년 11월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면서 쓰러졌거든요.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는데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스트레스성 가슴 통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의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환자분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나요? 영어로 설명하기도 어려웠지만 이민 와서 적응이 어렵다고 했더니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많은 이민자들이 겪는 일입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와서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아내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힘들어. 매일 감옥에 갇혀 있는 기분이야. 아무하고도 말할 수 없고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럼 우리 한국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돈은 어떻게 해? 집도 팔았는데. 돈은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우리 건강이 먼저야. 그렇게 해서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체면이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치며 호주 갔다가 1년도 안 되어서 돌아온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실패했다고 인정하기가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돌아오기로 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는 아직도 호주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 12월 말 정말 조용히 짐을 쌌어요. 가져온 짐의 절반도 못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버리거나 한인들한테 나눠줬어요. 공항에 가는 택시 안에서 아내가 울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호주 가자고 해서. 아니야. 우리 둘 다 결정한 거야. 실패한 것도 우리 둘 다 책임져야 하는 거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안도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패배감도 컸거든요. 내가 뭘 한 걸까? 10억 넘는 돈을 날리고 1년을 허비하고.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임시 거처를 구하는 거였어요. 다행히 아내 언니가 서울에 작은 원룸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임시로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야 했어요. 건강보험 재가입, 주민등록신고, 은행 계좌 정리. 가장 큰 문제는 주거였어요. 집을 팔고 간 거라서 살 곳이 없거든요. 나이 60 넘어서 전세 구하기도 쉽지 않고 보증금도 많이 들어가고. 결국 부산으로 내려와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어요. 예전에 살던 연제구는 너무 비싸서 사하구 쪽으로 왔거든요.
25평짜리 작은 아파트인데 전세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호주에서 남은 돈으로 겨우 구한 집이에요. 지금은 아내가 다시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국민연금은 다행히 계속 받을 수 있어서 그걸로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가끔 호주에서 알던 한인들한테 연락이 와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날씨 좋죠? 라고 하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돌아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겠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인터넷 정보만 믿고 실제 현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호주가 나쁜 나라는 아니에요. 젊고 영어를 잘하고 적응력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곳일 거예요. 하지만 저희 같은 60대 부부, 영어도 서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계산을 잘못했어요. 물가가 생각보다 훨씬 비쌌고 렌트비도 계속 오르더라고요. 저희가 살던 아파트도 1년 계약이 끝날 때쯤 되니까 주당 750달러로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월 40만 원이 더 오른 거죠.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이 생각보다 컸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고 마트 가서도 직원들과 농담 몇 마디 주고받고 그랬는데 호주에서는 정말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깊은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표면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이런 식의 인사말 정도가 전부였어요. 아내는 더 심했죠. 저라도 어느 정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지만 아내는 정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10년, 20년 살아도 영어가 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랬어요. 남편 따라서 온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 활동을 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10년 후에도 우리가 지금처럼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생각과 달랐어요. GP 시스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한국처럼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기대하면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무릎이 아파서 GP한테 갔는데 나이 때문이다, 진통제 먹어라라고만 하더라고요. 한국이었으면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검사를 받으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전문의를 보려면 GP 소개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몇 주 기다려야 하고 막상 전문에 만나서도 10분 정도 보고 끝이에요. 치과는 정말 문제였어요. 아내가 임플란트를 하나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6천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00만 원이더라고요. 한국에서 하면 150만 원 정도인데 말이에요. 이러다가 치료비로 돈 다 날리겠다. 그런 걱정이 계속 들었어요. 사실 호주에서 만난 한인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은퇴 후에 온 분들은 거의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희보다 2년 먼저 오셨는데 처음 6개월은 천국이었는데 그 다음 6개월은 지옥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떠세요? 그냥 참고 산다. 이제 와서 한국 가기도 그렇고 여기서 죽을 때까지 버텨야지.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10년 후에 저런 말을 하고 있을까? 정말 무서웠어요. 돌아오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호주는 여름이라서 크리스마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바닷가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름 즐거운 분위기였는데 저희는 아파트에서 둘이서만 쓸쓸하게 보냈어요. 한국에 있는 아들한테 영상통화를 했는데 아들이 아빠 엄마 내년 크리스마스는 같이 보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이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위해서 여기 있지?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건 가족인데. 아내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봐요. 그날 밤에 진지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보, 우리 정말 솔직해지자. 여기서 행복해? 아니야. 하루하루가 힘들어. 나도 그래. 매일 후회만 하고 있어. 그럼 돌아가자. 체면 따위는 나중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귀국을 결정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에 가져온 물건들을 보면서 그때는 정말 희망에 가득 차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음식 만들려고 가져온 압력솥, 김치 냉장고까지 사서 쓰다가 다 버리고 왔어요.
정말 아까웠지만 배송비가 더 비싸니까 어쩔 수 없었죠.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직원이 한국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가족 때문에 잠깐 가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는데 사실은 영영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고생했어.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게 다 터져서 울컥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심사 받을 때 정말 오랜만에 한국말을 들으니까 왜 그렇게 반갑던지. 어서 오세요라는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공항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편의점에서 김밥 사 먹는 거였어요. 1년 만에 먹는 진짜 한국 김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호주에서 한인마트에서 파는 김밥도 있었지만 역시 한국 것과는 차이가 있었거든요. 지금 한국에 온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적응 중이에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국에 와서도 적응이 필요하더라고요. 1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오니까 한국의 빨라진 변화가 낯설기도 하고 키오스크나 QR코드 같은 것들도 익숙하지 않고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제 나라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말이 통하고 문화가 익숙하고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경제적으로는 많이 어려워졌어요. 호주에서 썼던 돈도 그렇고 집 구하는 데 들어간 돈도 그렇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의 절반 정도는 날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건강을 잃거나 가족을 잃은 건 아니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구청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알아보고 있고 아내도 예전 직장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불안하지는 않아요. 가끔 호주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정말 예쁘긴 하더라고요. 파란 바다, 깨끗한 하늘, 여유로운 풍경.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언어가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면 결국 외로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저희 나이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적응력도 좋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에너지도 있지만 60 넘어서는 안정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후회는 해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어땠을까? 영어를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돌아온 게 잘한 일 같아요. 아내도 한국 와서 얼굴이 많이 밝아졌거든요. 예전 동료들도 만나고 친구들과도 수다 떨고 그러면서 점점 원래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한번 도전해 본 거니까. 후회는 하지 말자. 아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요즘 가끔 은퇴 이민을 고민하는 분들한테 연락이 와요. 형님, 호주 어때요? 저희도 생각 중인데.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돼요. 솔직하게 말하자니 제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좋다고만 할 수도 없고. 대부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라고 말하죠. 이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처럼 유튜브 몇 개 보고 로망만 가지고 떠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언어는 정말 중요해요. 일상 대화 정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해요. 저처럼 어느 정도 한다는 수준으로는 부족해요. 그리고 경제적 계획도 훨씬 여유 있게 세워야 해요. 저는 한국에서 계산한 것보다 2배 정도 더 들었거든요. 물가도 생각보다 비싸고 예상하지 못한 비용들도 많이 생겨요.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자녀들이 한국에 있다면 정말 평생 떨어져 살 각오가 되어 있는지, 명절이나 중요한 순간들을 혼자 보낼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냥 나중에 아들이 놀러 오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서서히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하지만 마음은 훨씬 편하네요. 동네 마트에서 아주머니들과 인사하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자세히 상담하고 버스에서 다른 승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가끔 예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야, 호주 갔다가 왜 돌아왔어? 라고 물어봐요. 아직은 잠깐 일 때문에 왔다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겠죠. 부끄럽기는 하지만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퇴 이민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준비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요. 요즘 아내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나이에 뭐든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 아니야? 1년이라는 시간과 많은 돈을 들여서 배운 값비싼 교훈이지만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은 한국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동네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채소로 만든 저녁,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수다.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크지 않아요. 건강 잘 챙기고 아내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가끔 아들 보러 서울 올라가고 그냥 그런 평범한 노후를 보내려고 해요. 거창한 꿈이나 로망보다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됐거든요. 호주에서의 1년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였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소통할 수 없고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면 결국 외로운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아내와 함께 말이 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비록 실패한 이민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